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일 연휴였죠? 조금 길더라고요. 조금 긴가? 저는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쉬셨는지 궁금한데요. 박 PD는 4일 연휴 동안 아주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첫날은 친척분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좀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병문안을 다녀왔고요. 어제 아주 좋은 데를 갔다 왔어요. 어디예요? 광주의 곤지암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광주라 하면 경기도 광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라도 광주 말고. 예, 경기도 광주에 곤지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담숲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화담? 예, 화담숲인데 여기가 곤지암 리조트와 연결이 돼 있는 곳이에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입장료가 성인이 9,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이제 개인 사유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돈이 많이 아깝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등산로가요. 보통은 흙길이잖아요. 흙길.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이제 유모차도 갈 수 있고 휠체어도 갈 수 있도록 경사를 최대한 낮게 나무로 만든 데크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급한 곳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서울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오르실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분재 정원도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소나무만 모아놓은 것도 따로 있고 어쨌건 가격만큼 값어치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아이들이 어린 경우 사실 등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업어달라고 그러고 업으면 또 내가 힘들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아이들과 가도 전혀 힘들지 않고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실은 어제 좋은 데를 다녀왔거든요. 예. 저도 애들이랑 어딜 가야 될까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서울 월드컵 공원 있죠? 네. 그 상암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네. 거기 평화공원에서요. 서울 정원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원이요? 예. 정원이라 하면 그 부자들만 있는 잔디밭 그런 거죠. 뭐 그렇긴 한데 꼭 부자들만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한국의 정원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행사였는데요. 여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적인 정원 작가인 야노티의 특별 초청 정원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 한택식물원 이런 데서 준비한 정원, 그래서 모두 85개의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85개나 있어. 제가 세봤거든요. 진짜 정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눈이 호강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미니어처 비슷하게 독립문 같은 거 축소해 놓은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서울의 멋진 풍경 같은 것들을 정원으로 꾸며놨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신기하게 나무 의자나 이런 목공예 이런 것도 전시를 많이 해놨는데요. 가장 좋은 건 이거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예. 뭘 할 수 있냐면요. 꼬마 정원사라고 해서요. 진짜 동화책을 하나 읽어주고 그 동화책에 나온 여러 가지 꽃들을 직접 자기가 꾸밀 수 있게 키트를 하나씩 주더라고. 근데 그게 공짜예요. 그래서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면 아파트 내에 있는 화단, 그리고 가정집이면 가정집 근처에 있는 텃밭 같은데 이거를 꼭 키워보고 거기다가 누구 꼬마 정원사 정원 이런 식으로 써붙여 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제 갔다 오자마자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그걸 벌써 심어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가을트리라고 해서 전구 모양의 트리 이 만드는 체험 행사도 있었고 제일 재미난 것은요. 미니 꽃다발 문 앞이나 자동차 같은데 꽃다발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는 것도 있죠. 네. 그거를 직접 생화로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게 다 무료예요. 가서 신청만 하면 돼. 물론 선착순이죠. 빨리 안 가시면 매진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데요. 이
서울 정원 박람회가요 9일까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첫날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었고요. 또 문제는 요번 주 7일부터 바로 옆 하늘공원에서 억새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맞아서 서울 정원 박람회 방문하실 분들은 되도록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어 터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미어 터지더라도 진짜 한국의 정원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진짜 눈이 호강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이 찾아왔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SC제일은행에서 만나보세요.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언제나 고객이 제일, SC제일은행.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지난 주말 동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이것 때문에 분동 터뜨렸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공매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악재성 공시로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지난달 30일에. 그런데 문제는 급락을 했을 때 돈을 챙길 수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챙겼을까 살펴봤더니 주당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와, 그 짧은 순간에 20%를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이 내용은요 4일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이 분석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살짝 얘기 드리면 공매도는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금지가 됐었다가 얼마 전에 풀어줬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공매도를 하려면 돈이 있는 사람만 돼. 우리 같은 개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공매도 전에 한미약품 공시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미약품 공시 관련돼서는요.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한미약품이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무려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했다. 그렇죠. 엄청난 호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개미들이 다음날 장만 열려라. 내가 다 사야지. 이랬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이런 발표를 했어요. 베링거 인겐하임이 한미약품이 제공했던 항암제 개발을 중단했다. 이런 공시를 했어. 이거는 또 엄청난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출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 때문에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소식은 전날 마감 이후에 한 거고 나쁜 소식은 장을 열자마자 또 공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두 가지 정보를 그 전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내부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대신증권이 분석을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최대 20%의 차익을 챙겼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챙긴 차익도 무려 13.9% 이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들이 그 짧은 기간에 20%를 벌었다는 얘기는 다수의 투자자들은 그 짧은 기간에 쪽박을 찼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오늘 또 한미약품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성표적 폐암 신약인 올리타정이요. 부작용이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 부작용 발생한 게 벌써 1년 전이래. 1년 동안 항구하고 있다가 1년 뒤에 시각책에 보고했다. 이 의혹이 또 나온 거야. 예. 그러니까 악재를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이 악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올 초만 해도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극찬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회사가 요즘 나란히 또다시 헬지옥 입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증권의 분석에 의하면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악재가 터진 날 한미약품을 다 내다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개미들이죠. 개미들은 한미약품을 무려 2천억 원 넘게 사들여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가 무지막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나 개미 지옥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도 증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작년 전체 담배 판매량이 살짝 감소했다. 이런 집계가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면세점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허.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요,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작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무려 43%나 급증을 했어요. 와, 그래요? 2억 1,100만 갑. 이야,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나요? 예, 금액으로 따져도 40.3%가 늘어서요, 4억 1,4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전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 줄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죠.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량이 정부가 발표한 판매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하.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억만 갑 초반대를 유지했는데, 정부의 담배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2014년 17.9%로 급등한 데 이어 작년에는 2억 갑을 돌파한 거잖아요. 오호. 올 들어 8월까지는 1억 5천만 갑이 팔려나갔고, 이는 2014년 한 해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올해 전체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인 2억 3천만 값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한 대로 담배 소비가 줄어든 건 맞긴 맞지만 정부의 감소폭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덧붙여 박 의원은요, 담배값 인상 전에 담배 회사들이 재고를 쌓아서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담배 수입과 밀수가 각각 2배, 7배 급증하는가 하면 면세점 판매는 40% 이상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올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하. 아무튼 정부는 담배값 인상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하지만 저희 애청자분들에게는 저희가 가급적 금연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간만에 반가운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올해 2분기 2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요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갑잖아.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고의 백수들이 전성시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박 PD가 지적한 대로 제가 반가운 뉴스라는 것은 반어법적 의미인 거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경제 역동성이 증대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65.7%,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대요. 2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2005년 4분기에 65.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저조하다가 10여 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특히 올해 들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이 참가율이라는 뜻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예전에 저희가 실업률 얘기했었을 때도 살짝 말씀드렸었지만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참가율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진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참가율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지만 네.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됐잖아요. 네. 근데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됐던 친구들 중에 이제는 취업을 해야지, 다시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만 해도 참가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 것은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갑자기 구직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군요. 그렇죠. 실제로 올해 2분기 20대 생산 가능 인구는요 642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대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요 422만 명으로 2.9%나 늘었대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증가폭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경제활동 인구를 뜯어보면요. 취업자는 겨우 2.4% 증가한 데 그쳤어요. 반면에 실업자는 훨씬 2배가 넘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7.0%가 증가해버렸대요. 따라서 이게 뭐겠어요? 실업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쓸데없는 용어군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괜히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통계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창조 경제를 경제활동에서도 창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모바일 쇼핑 월간 거래액이요,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고 하네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요.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조 5,700억.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가 늘었습니다. 와, 엄청 늘었네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죠. 모바일 쇼핑을 보면은 이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8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50%가 늘었어요. 이야, 3조 300억 원. 통계가 시작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건데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월 기준으로 3조 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도요, 54%로 높아졌고요. 이제 역전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도 30% 초반에 그쳤었는데 이제 60%에 다가갔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화장품, 가방, 이들 품목들이 모바일 거래의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하는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모바일 쇼핑으로 가장 많이 사는 게 뭘까요? 모바일 쇼핑 비중에서요, 가장 큰 게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 아하, 5,520억 원이고요. 비중은 18%. 그 다음이 먹는 건데요. 3,600억 원으로 12%. 그리고 생활 자동차 용품이 11.4% 순으로 나타났고요. 상품군별로 온라인 거래액 대비 모바일 비중을 보면요. 아동 유아용품은 69%, 옷이 66%, 화장품 65%, 가방 65%. 방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스마트폰에서 주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러다가 저희가 농담처럼 했었죠. 아파트, 자동차도 모바일에서 사는 게 상식이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끔찍한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요. 앞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요. 주택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도산이익에 놓일 채무 연체자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 내용은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요. 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일단 40만 명 가량의 대출자를 분석을 해봤대요. 이거를 한은의 비공개 연구 영역을 맡겨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금리가 3%포인트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15%나 떨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잠재적 도산 대출자 비중이요. 현재 전체 대출자의 0.75%에서 1.14%로 무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잠재적 도산 대출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잠재적 도산 대출자는요. 연체일이 30일 이상이고요.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채무자를 뜻한다고 해요.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런 잠재적 도산 대출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면요. 대출자 40만 명의 평균 대출 금액이요. 2008년에는 6천만 원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8,400만 원, 무려 3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평균 연체 금액은요. 1,6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82%나 치솟았대. 반면에 평균 연소득은요. 제자리 걸음 3,100만 원에서 3,100만 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네요.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으로 개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액이 많은 과다 채무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방안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고가 나왔으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자면 조만간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거군요. 이번 강의는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 업체의 영향력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10년 동안 웹사이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현대 페이지 뷰는 이번보다 훨씬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전체 페이지 뷰 상위 10위 사이트가 31%를 차지했는데 2010년 들어서는 75%로 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단순한 IT 기업이나 쇼핑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요즘 농부들은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사야 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나 곡식이 되고 거기서 다시 씨앗이 나오는 건데 어찌 된 걸까요? 글로벌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이 죽지 않는 씨앗을 팝니다. 농부에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획기적이죠. 다만 유전자 변형 씨앗이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됩니다. 결국 농부는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다행히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노예, 슈퍼 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신간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해법을 공개합니다.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자본주의를 구하라.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IT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구글이 스마트폰을 또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내일이죠. 5일 오전 새벽입니다. 구글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는데 구글이 넥서스라는 폰이 있긴 있죠. 근데 이 넥서스라는 단말기는요. 보급형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30만 원대 정도 하는 물건이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물건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달라요? 예. 일단 이미지가요. 이뻐. 넥서스만 해도 이거 왠지 공짜로 주문 모를까 이거 내 돈 내고 사고 싶진 않은걸?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근데요. 갤럭시 A 시리즈 있잖아요. 예. 아이폰처럼 메탈 일체형으로 샥 이렇게 마감이 된 아주 이쁜 폰인데 얘도 갤럭시 A와 닮았어요. 아하. 그리고 이름도요. 픽셀. 이름이 픽셀이에요? 예, 픽셀로 바뀝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요. 구글이 최근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에 이 제품을 암시하는 CF를 내보냈어요. 이건 미국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앱 마켓을 광고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처럼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CF를 내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오호. 그만큼 이번 제품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이거를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요. 이 제품을 예고하는 사이트 주소가 madebygoogle.com 이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박았잖아. 그러네요. 자신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글이 자신 있어 하는 픽셀폰의 예상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5인치, 5.5인치. 이것도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비슷해요. 각각의 이름은요. 픽셀 그리고 픽셀 XL. 그러니까 XL은 정확히 뭐의 줄임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X라지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구글의 최신 OS인 안드로이드 7.1이 탑재되고 CPU가요. 클럭 속도가 2.15 퀄컴 스냅드래곤 821이라고 합니다. 램은 4GB로 예측이 되고요. 카메라는 전면이 800만, 후면이 1200만, 그리고 손떨림 광학 이미지 안정화 모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저장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32기가, 128기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고릴라 그라스퍼 강화유리가 쓰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 화면이 장착이 되고요. 픽셀은 1920, 1080, 엑스라지는 2560, 1440. 해상도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오호. 배터리 용량은요. 각각 2770, 3450 그리고 고속 충전 기능이 있는데 15분만 꽂아놔도 7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픽셀폰을 구글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고 어디서 만드나요? 예, 대만의 HTC입니다. 오, HTC. 예. 그러니까 지금 스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갤럭시 A 시리즈의 최신작
또는 갤럭시 S의 5나 6 정도 된다. 이렇게 아마 예측이 되실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퍼런스 폰과는 달리 고급 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픽셀이 649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1만 원이죠. 그리고 엑스라지는 아무래도 이거보다 훨씬 비싸겠죠. 픽셀만 해도 삼성 갤럭시 S7의 미국 현지가와 거의 비슷해. 오호. 제가 찾아봤더니 7입니다. 7. S7의 미국 가격이 670달러야. 아, 별로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엑스라지를 8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단통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약정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은 단말기 값이 훨씬 저렴해지죠. 그렇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구글이 갤럭시나 아이폰급의 단말기를 구글 이름을 걸고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구글이 왜 기존에 안 하던 짓을 할까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사례에서 충격을 살짝 받지 않았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에서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서피스 시리즈입니다. 아, 이 서피스가 노트북과 태블릿을 결합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피스 4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고 MS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업계의 평가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 이거거든요. 거기다가요,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서피스는 서피스인데 이 모니터랑 분리가 되는 자판이 아예 일체형으로 결합이 돼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곧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MS는 구글처럼 소프트웨어를 주로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로도 나름의 성공을 거뒀다. 구글도 야 우리도 스마트폰을 잘 만들면, 노력해서 잘 만들면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얻었다는 거죠. 게다가 모바일 시대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삼성 갤노트 7이 폭발 사고로 민심을 잃은 터에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리고요, 무엇보다 구글은 글로벌 시장 10명 가운데 8명이 쓰는 OS, 안드로이드의 주인이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OS가 없는 스마트폰은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스마트폰에 매번 최신 OS를 탑재하고 또 타사 제품의 OS에는 없는 기능을 넣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보안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지. 현재 구글의 레퍼런스 단말기인 넥서스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넥서스를 쓰는 유저들이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해주더라고. 보안 패치. 아, 삼성, LG, 샤오미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는요, 보안 패치 이게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거야. 근데요, 넥서스 단말에는 이 보안 패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 어떤 해킹 정보만 나오면 그걸 바로 패치를 해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안드로이드에서 강력한 차별화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폰에서는 안 되는 게 픽셀폰에서는 되는 게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다른 가능성은요, 삼성, LG, 샤오미, HTC 이런 회사에 보내는 무언의 경고일 수도 있다. 어이? 이건 어떤 경고예요? 현재 공식적으로는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이들 제조사가 쓰는데 로열티가 얼마가 들까요? 저는 거의 안 뜬다고 들은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빵원입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에 MS의 일부 기술이 들어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MS의 로열티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아하. 하지만 이게 구글에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버린다고 치자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버렸어, 안드로메다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프로, 새로운 형식으로 OS를 탈바꿈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 야, 기존의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오픈 플랫폼이었어.
인정. 돈 안 받았어. 그래서 근데 안드로이드 프로 또는 안드로메다 이거는 오픈 플랫폼 아니야. iOS처럼 이거는 폐쇄형이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유저의 80%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조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갑질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이 갑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픽셀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요. 픽셀이 대박이 나든 쪽박을 차든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OS에 대한 사용료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하. 왜냐? 구글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업 환경이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독점법 위반이다. 개인정보 침해다 해가지고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간 고객들이 검색한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몰래 팔아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픽셀폰이 넥서스처럼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구글 글라스 이런 큰 규모의 실패를 잇따라 접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쪽으로 가려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거죠. 어허. 픽셀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박 PD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글이 삼성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 네. 뭔 얘기냐면 삼성이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거기서 살짝 발을 빼고 야 니네 거기서 붙지 말고 하드웨어에서 한번 붙어봐. 삼성의 혼을 빼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삼성이나 LG는 저도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 저보다 100배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100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가요? 1.5배? 그러면은 물론 삼성은 바다라든지 말아먹었죠. 말아먹었다고 해서 안드로이드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아무튼 글로벌 기업들의 환경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배터리 때문에 발목 잡힌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네요. 샤오미나 블랙베리 보세요. 자기들만의 OS를 만든다고 얼마나 발광을 하고 있어. 근데 발광이지만 그 발광이 언젠가는 결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결혼식 정말 특이하네.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와. 다 이유가 있지. 이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손을 건네주는 이 시기 실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관행이거든. 소유물? 말도 안 돼. 생각해봐. 신부 아버지 책임하에 있던 신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것과 같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요즘은 여성들 위상이 많이 높아졌잖아. 대통령도 여자고 이런 관행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럼 질문 하나. 만일 남성이 여성을 때렸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폭력이니까 형사재판으로 가겠지? 그럼 맞은 여성이 폭력 남성의 아내라면? 글쎄 그거야... 쉽게 대답하기 힘들 거야. 여성을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보내진다고. 가정법원? 말도 안 돼. 바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맨박스 때문이지.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 이런 편견을 깨부셔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소중한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테드에서 200만 뷰를 돌파한 토니 퍼터의 신작 맨박스에 자세한 해법이 나와 있다고. 맨박스라. 당장 사서 봐야 되겠네. 맨박스, 강요된 남자다움에 대하여 도서출판 한빛비즈. 마지막으로는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김영란법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큰 격변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골프장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부킹이 사라져가지고 부킹 절벽이다. 이런 호들갑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하면 되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요. 티타임즈에서 골프의 몰락은 필연이다. 이런 컨텐츠를 올려놨어요. 오. 김영란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근거로 골프의 몰락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타임즈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조 베디치 전미 골프 재단 회장이요. 미국 6세 이상 골프 인구가 2003년 3천만 명에서 2013년 2천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안에 이 2천만 명에서 500만 명은 더 떠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골프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인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2030 신세대들에게는 골프가 너무나 재미없는 운동이다. 이런 인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신세대네. 박 PD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무튼 미국 골프 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18세에서 30세 미국인 대상으로 골프가 재밌냐? 재미없냐? 이걸 물어봤나 봐요. 근데 무려 57%가 골프는 지루하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골프가 미국에선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녀 세대들은 골프를 안 친다는 거야.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대요. 골프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이 줄고 있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게임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대. 이유가 뭐냐? 아디다스 있죠. 아디다스가 골프 관련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2013년에 골프 관련 매출이 매년 13%씩 감소하자 자사 브랜드를 테일러메이드 같은 골프 전문 업체한테 다 매각해버렸대.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이키도 골프 관련 사업 상당히 많은 줄 알았는데 현재 나이키 내 골프 관련 산업은 옷밖에 없대. 골프 웨어밖에 없대. 나머지는 싹 정리했대요. 불과 한 10년 전이었나요? 타이거 우즈 써가지고 광고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골프의 몰락에 관한 분석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재미난 분석도 있어요. 골프의 몰락이 중산층 몰락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분석도 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몰락해버렸잖아. 네. 몰락한 중산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운동보다 비싼 골프를 즐길 수가 없게 됐다. 중산층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골프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골프장들이 중산층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여기도 부킹 절벽이 왔나 봐. 그러니까 그린피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이런 행사를 수시로 했대요. 그렇지만 미국 중산층들은 골프를 치러 안 온다는 거야. 또 요 분석이 더 재밌어요. 골프를 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보통 사교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 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청탁도 하고 사장님 나이스 샷.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골프가 사교수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왜냐하면 딴 게 너무 편한 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 링크드인. 특히 골프를 치면서 제 일자리 없어요? 우리 조카 일자리 없어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 네. 그런데 요즘은 골프를 치면서 물어보지 않는데요. 링크드인으로 들어가서 이력서만 넣으면 알아서들 채용, 의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골프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래요.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요, 운동을 할 때도 가성비를 따진대. 네. 왜냐면요, 자기가 들인 시간,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칼로리가 소모돼서 진짜 살이 빠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을 고르는 요소로 꼽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골프는 가성비가 너무 낮대. 소모 칼로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달리기나 수영, 테니스, 자전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대요. 골프의 가성비가 최저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골프 애호가들에게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프장이 워낙 넓은데 전기차를 타지 않는 이상은 그 걷는 거리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를 뛰어가진 않잖아. 걸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뻥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최근에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부자들의 스포츠로 은연중에 높여둔 콧대를 낮추지 않으면 골프 산업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처럼 있어 보이는 스포츠로 연명하기에는 재미도 운동 효과도 신세대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시간과 돈도 없는 젊은이들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최근 골프를 다시 칩시다.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장관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그래서 장관들은 골프를 치면서 내수진작이란 머리띠를 두르고 골프 산업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장관들이 아무리 골프를 치고 내수진작이란 인증사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골프의 인기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장관들이 이렇게 골프 얘기를 했다면서요.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이 정말 골프를 얼마나 칠까? 아, 골프 실력이 의심스럽다. 혹시 나 자치기 옛날에 잘 쳤는데 이거 믿고 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장관이 아무리 오비를 내더라도 다들 나이스 샷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